저는 한서준입니다. 34살 전직 5성급 호텔 셰프였죠. 지금은 치유식 맞춤 출장 셰프라는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돈을 지불하고 저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드리죠. 오늘도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 그곳에 있는 대저택에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뢰인은 최도윤이라는 분이었어요. 전화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한 셰프님,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 전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특수 영양 관리와 함께 자연 치유식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최도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라니, 제가 만든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금설이라고 하십니다. 코스메틱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시죠. 여제 회장이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윤금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말이죠. 북촌으로 향하는 길, 가을 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었습니다. 한옥 기와지붕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정말 웅장한 한옥 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지붕 곡선이 아름답고 마당도 넓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도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도윤의 아내였죠. 38세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미소가 참 예뻤지만 왜인지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셰프님.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도은영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옥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안방에 계세요. 특수 영양 펌프를 통해 수액을 공급받고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펌프와 함께 자연 치유식을 병행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양 펌프라. 중환자들에게 쓰이는 의료기기겠죠. 안방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윤금설 회장이 보였습니다. 72세라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라 그런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윤금설 회장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청색 매듭으로 만든 팔찌가 있었거든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 어떤 따뜻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목에 비슷한 팔찌를 메어주던 기억이요. 특수 아미노산 수액이에요. 하루 3번 정해진 양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도은영의 설명을 들으며 영양 펌프를 살펴봤습니다. 최신식 기계였어요. 투명한 튜브를 통해 연한 노란색 액체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드리면 될까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부탁드려요. 하루 3끼 모두 믹서기로 갈아서 유동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불명 환자를 위한 영양식이라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이 중요하죠. 주방은 이쪽입니다. 도은영이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각종 조리기구와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 일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영양 펌프 시간과 식사 시간을 맞춰주세요. 펌프가 작동할 때 함께 식사를 드리면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으로 영양 펌프와 경구식을 함께 할 때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재료는 제가 직접 선별해서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청색 매듭 팔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나왔어요.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제 손목에 매듭 팔찌를 메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 팔찌가 너를 지켜줄 거야.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왼손 검지에 있는 불길 모양 화상 흉터가 왠지 모르게 쑤셨어요. 어렸을 때 생긴 흉터인데 가끔씩 이렇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동생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8살인 유나는 저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사이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남매보다 더 끈끈한 사이죠. 오빠, 새벽에 웬 전화야? 유나야, 혹시 우리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기억나는 거 있어? 글쎄, 나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 오빠는 왜? 아니야, 그냥. 잘 자.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윤금설이라는 이름, 청색 매듭 팔찌, 그리고 제 어린 시절 기억.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의식불명 환자를 위한 음식이니까 특히 신경을 써야 했죠. 부드러운 두부, 신선한 야채, 양질의 단백질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한옥 저택에 도착해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윤금설 회장을 위한 치유식을 만들게 될 텐데 과연 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믿어왔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맛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이죠. 윤금설 회장을 위한 첫 번째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자세히 저택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회사 일로 외출한 사이 도은영이 저를 서재로 안내해줬거든요. 어머님께서 평소 독서를 좋아하셨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서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벽면에 액자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대부분 윤금설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잡지 표지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미인이셨네요. 제가 감탄하자 도은영이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은 화장품 업계의 전설이세요. 197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의 제국을 만드셨거든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젊은 윤금설 회장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잡지 표지 사진을 보는데 윤금설 회장의 오른쪽 눈썹 옆에 작은 점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신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물을 드시는 모습도 특이해요. 항상 컵을 양손으로 감싸듯 잡으시거든요. 도은영의 말을 들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컵을 그렇게 잡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차든 찬물이든 상관없이 양손으로 감싸듯 잡는 버릇이요. 정말요? 저도 그런 버릇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재밌네요. 하지만 도은영의 표정에는 뭔가 경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식사 준비하러 가야겠어요. 주방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치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삶아서 곱게 갈고 당근과 감자도 푹 익혀서 갈았어요. 거기에 두부와 달걀을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영양 펌프 시간에 맞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윤금설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지만 얼굴색이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동식을 먹여드렸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삼키는 반사는 있으셨거든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숟가락씩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때 최도윤이 돌아왔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말끔히 메고 계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셰프님.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은 큰 변화는 없지만 식사를 잘 받아들이고 계세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도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DNA 검사요? 왜 갑자기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전적 소인이나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면 더 맞춤형 치유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하필 DNA 검사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서재에서 보니까 어머님과 닮은 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도훈 형도 그렇게 말하고요. 혹시 몰라서 말이에요. 최도윤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느꼈던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치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가족의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라면요. 어디서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저희가 평소 이용하는 병원이 있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해줍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날 오후 최도윤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였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윤금설 회장과 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가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복도에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윤이 직접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나왔나요? 무관계로 나왔어요. 역시 그냥 우연의 일치였나 보네요. 무관계.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최도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관계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있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되니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온실로 와. CCTV가 없다. 쪽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쓴 걸까요? 하지만 필체를 보니 여성의 글씨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에 온실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온실로 향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제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온실 문을 열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었는지 안개처럼 촉촉한 수증기가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월광이 그 수증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니 몽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있어. 낮고 굵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화분들 사이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저택에서 가사일을 담당하는 장군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장군분을 그냥 말수 적은 가사도우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을 보니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날카롭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장군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화분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DNA 검사 받았지? 네, 받았는데 무관계로 나왔어요. 거짓말이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도윤이 놈들이 조작한 거야. 너 정말 모르겠어? 장군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다는 그녀였어요. 조작이요? 왜 그런 걸 해야 하죠? 펌프 말이야. 그거 영양수액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양 펌프가 영양수액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장군분은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응고제야. 밀양씩 계속 주입하고 있어. 항응고제.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물이었죠. 적정량을 쓰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투여하면 위험할 수 있는 약이에요. 왜 그런 걸 주입해요?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지.
특히 내가 만든 식단과 함께 복용하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만든 음식이 윤금설 회장을 해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도윤이 도은영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밤늦게 서재에서 통화하더라고. CCTV에 안 잡히는 곳에서. CCTV가 없는 곳이요? 여기 온실만 없어. 습도 때문에 렌즈가 계속 서려서 설치를 안 했거든. 그래서 이곳으로 저를 불렀구나 싶었어요. 장군부는 화분 뒤쪽 벽돌 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USB 하나랑 녹음펜이 숨겨져 있어. 증거들이야. 증거요? 도윤이 놈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회사 돈도 빼돌렸어.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장군분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너 정말 모르겠어? 금설 언니 아들이야. 아들이요? 34년 전 화재 사고. 그때 금설 언니가 너를 구하느라고 큰 화상을 입었어. 그리고 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지. 제 왼손 검지에 화상 흉터가 갑자기 쑤시기 시작했어요. 화재 사고요? 은영이 서재에 옛날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어. 찾아봐. 너 손가락 흉터랑 정확히 들어맞을 거야. 장군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찾던 가족이 바로 여기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해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펌프를 바꿔. 진짜 영양수액으로 말이야. 그리고 금설 언니 머리카락 좀 가져와. DNA 검사 다시 해야 해. 어떻게요? 넌 셰프잖아. 머리 빗겨드린다고 하고 몇 가닥 빼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장군분이 화분 뒤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진짜 영양수액이 들어있어. 펌프 100만 갈아 끼우면 돼. 어디서 구하셨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쌓은 인맥이 있어. 의료진 중에 내 편이 있거든.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장군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도윤이랑 은영이는 생각보다 위험한 놈들이야. 특히 돈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도윤이는 입양된 아이야. 금설 언니가 40대 초반에 데려온 거지. 그때부터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 입양이라니. 그럼 최도윤도 윤금설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진짜 상속자는 너야. 너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이 제게 DNA 검사를 제안한 이유, 결과를 조작한 이유, 그리고 영양 펌프의 정체까지.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말이야. 장군분이 다시 화분 뒤를 가리켰어요. 저기 숨겨놓은 USB에는 도윤이 놈들의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뭘 더 해야 하죠? 펌프를 바꾸는 현장을 찍어야 해. 그리고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의학적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까요? 길어야 일주일. 항응고제를 이 정도 농도로 계속 투여하면 금설 언니 몸이 버티지 못해.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는 안 되나요? 장군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 놈들 뒤에는 큰 손들이 있어. 정치인, 의사, 변호사까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거야. 그렇다면 정말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장군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금설 언니를 살려줘.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온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윤금설 회장의 아들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독극물로부터는 보호해야겠다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장군분이 준 영양수액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치유의 약이라면 하루빨리 바꿔야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저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금설 회장의 안방으로 향하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들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윤금설 회장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영양 펌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펌프백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존 백을 분리하고 새로운 백을 연결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체를 마치고 나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이제는 윤금설 회장이 독에 중독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빗을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장군분이 말한 머리카락 채취 말이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윤금설 회장의 머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빗에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이 정도면 DNA 검사에 충분할 거였습니다. 그때 윤금설 회장의 손목에 찬 청색 매듭 팔찌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에서 봤던 그 팔찌와 똑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팔찌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매듭이었어요. 만지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분이 제 어머니일까요? 그렇다면 34년 만에 만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 같았거든요. 최도윤과 도은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오늘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최도윤이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이세요. 식사도 잘 받아들이시고요. 사실 영양 펌프를 바꾼 후로 윤금설 회장의 안색이 정말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장군분의 말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였겠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찾아야 하고 증거들도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금설 회장이 깨어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장군분이 숨겨둔 USB와 녹음펜을 회수하고 펌프 교체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긴장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할 준비를 해뒀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수프를 만들어 볼게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큰 냄비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연기였어요. 수프를 끓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6시가 되자 저택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도윤은 회사에 일찍 출근했고 도은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죠. 저는 냄비 앞에 휴대폰을 세워뒀어요. 마치 요리 과정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윤금설 회장이 평소와 같이 잠들어 계셨어요. 영양 펌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바꾼 진짜 영양 수액이 들어있는 펌프였죠. 하지만 오늘은 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펌프의 라벨, 수액의 색깔, 그리고 투여량까지 모든 걸 자세히 찍었어요. 현재 시각은 오전 6시 15분입니다. 윤금설 회장님께 투여되고 있는 영양 수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촬영을 계속했어요. 나중에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윤금설 회장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머리가 좀 헝클어지셨네요. 정리해드릴게요. 문이 열리면서 장군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셰프님, 벌써 오셨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려고 일찍 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윤금설 회장의 머리를 빗어드렸습니다. 어제 채취한 머리카락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확보해야 했거든요. 장군분이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어제 말한 것들 가져갔어? 네, 가져갔어요. 오늘은 다른 증거들도 확보해야죠. 조심해. 은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 정리를 마쳤습니다. 빗에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더 걸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 준비 마저 할게요. 주방으로 돌아와서 수프를 저어보니 좋은 향이 올라왔어요. 연기로 시작한 요리였지만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도은영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셰프님. 네, 오늘은 특별한 수프를 준비했어요. 윤금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떤 수프인데요? 전복과 닭고기를 우린 보양 수프예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은영이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좋은 향이 나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도은영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런데 셰프님, 어젯밤에 일찍 주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누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셰프님인가 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어요. 저는 밤새 잤어요. 아마 장군분 씨가 아니었을까요? 간혹 야식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도은영의 시선이 계속 저를 훑어보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채도윤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어제보다 좋아 보였어요. 안색도 좀 돌아오는 것 같고요. 채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펌프에 이상은 없었나요? 펌프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던데요. 그럼 다행이네요. 가끔 기계 오작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채도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펌프가 바뀐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확인하는 걸까요? 오후 2시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채도윤은 다시 외출했고 도은영은 낮잠을 자러 갔습니다. 장군분도 시장에 다녀온다고 나갔어요. 저는 곧바로 온실로 향했습니다. 장군분이 말한 USB와 녹음펜을 찾아야 했거든요. 온실 안은 여전히 따뜻하고 습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식물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군분이 가리켰던 화분 뒤쪽 벽돌 틈을 찾았어요. 손을 넣어보니 정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소형 녹음펜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 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장군분이 남긴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온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거의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건 DNA 검사 결과와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죠.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니 도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낮잠을 자러 갔다고 했는데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 온실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식물들이 참 잘 자라고 있네요. 온실은 보통 허가 없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요. 도은영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주방과 어머님 방 외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사적인 공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온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도은영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최도윤과 도은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거든요. 셰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최도윤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은영도 함께 따라왔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제 도어록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도어록 기록이라니. 새벽 6시에 어머니 방에 들어가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실에도요. 들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온실은 식재료로 쓸 수 있는 허브가 있나 해서요. 최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셰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라니요? 도은영이 나섰어요.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머리카락도 채취하셨죠?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맞아요. DNA 검사를 다시 받으려고 했어요. 왜요?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최도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순간 최도윤과 도은영이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님, 죄송하지만 오늘로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허가 없이 환자의 생체 시료를 채취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도은영이 덧붙였어요. 게다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도 문제고요. 저는 항변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기시고 나가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그럼 윤금설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최도윤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예의 바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짐을 챙겼어요. 많지도 않았죠. 요리 도구 몇 개와 개인 물품들 뿐이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윤금설 회장이 저기 홀로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군분이 준 증거들과 제가 채취한 머리카락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독립적인 DNA 검사 기관을 찾아봤어요. 최도윤들이 조작할 수 없는 곳이어야 했죠. 강남에 있는 한 유전자 검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1시간 후 저는 그곳에서 구강세포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윤금설 회장의 머리카락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3일 정도 걸립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3일.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군분이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어요. 최도윤의 목소리였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자. 항응고제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도은영의 목소리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최도윤 들킬 리 없어. 자연사로 보일 테니까. 그리고 그 셰프 때문에 더 완벽해졌어. 제가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최도윤 회사 계좌에서 돈 빼는 건 끝났어? 도은영, 응, 해외 계좌로 모두 이체했어.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냥 투자 손실이라고 하면 돼. 미라 변호사 DNA 검사 결과는 조작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셰프가 진짜 아들이라는 걸 모르게 해야 해. 한미라라는 변호사도 공모자였던 거였어요. 아니, 잠깐. 한미라?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한미라 변호사. 60세. 대형 로펌 파트너.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한미라 변호사는 사실 윤금설 회장의 옛 동지였던 거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사업을 키워온 동반자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녹음에서는 최도윤 편을 드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는데 이번에는 더 명확했습니다. 한미라의 목소리. 도윤아, 넌 정말 바보구나. 내가 언제 너희 편이라고 했니? 최도윤. 뭐라고요? 한미라, 금설이를 죽이려는 너희 계획 다 녹음하고 있었어. 그리고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고. 도은영. 이럴 수가. 한미라, 20년 동안 금설이 곁에서 너희가 뭘 하는지 지켜봤어. 이제 끝이야. 아, 그렇구나. 한미라 변호사는 최도윤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윤금설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 파일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한미라, 서준이가 진짜 금설이 아들인지 확인해야 해. 34년 전 화재 사고 때 헤어진 그 아이가 맞다면? 장금분 맞아요. 화상 흉터도 일치하고 매듭 팔찌 반응도 그렇고. 한미라, 그럼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네. 도윤이 놈들한테 더 이상 당할 순 없어.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미라 변호사와 장금분이 함께 윤금설 회장을 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의 핵심이었고요. 고아원 기록도 찾아봤어요. 34년 전 제가 들어간 기록을 보니 미신고 출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 정보는 모두 공란이었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준 씨죠? 한미라 변호사입니다. 한미라 변호사였어요. 녹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금분이한테 들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올 수 있어요? 1시간 후 저는 한미라 변호사를 만났어요. 60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서준 씨,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복잡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한미라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금설이와 저는 40년 넘게 친구예요. 함께 사업을 키워왔죠. 도윤이를 입양할 때도 제가 법적 절차를 도왔고요. 그럼 왜 최도윤이 저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돈과 권력이죠. 금설이가 나이 들면서 자신이 진짜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금설이가 계속 친아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윤금설 회장의 아들인가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해 보여요. 화상 흉터, 매듭 팔찌에 대한 반응,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들이요. 한미라 변호사가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34년 전 화재 사고 기사예요. 신문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윤금설 회장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행방불명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금설이는 그때 큰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과 팔에요. 하지만 아이가 더 다칠까봐 끝까지 품에 안고 있었대요. 사진을 보니 정말 윤금설 회장이었어요.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찾지 못하셨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구조됐고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금설이는 한동안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동안 계속 찾으셨던 거예요? 네,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했고 고아원들도 다 뒤져봤어요. 하지만 미신고 출생이라는 게 큰 장벽이었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4년 동안 서로를 찾았던 모자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지금 윤금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도윤이 놈들이 내쫓은 후로 다시 독국물을 투여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미라 변호사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한 방에 끝내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확률 99.9%. 정말이었어요. 저는 윤금설 회장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결과 나왔네요. 한미라 변호사에게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하죠. 어떻게요? 경찰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한미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USB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영양 펌프 교체 영상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현행범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김대현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도윤 씨는 인맥이 넓은 편이거든요. 한미라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확실한 현장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독극물 투여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정식으로 방문할 거예요. 김 형사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녁 8시쯤 수사 목적으로 집에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시 정각 우리는 북촌 한옥 저택에 도착했어요. 저는 경찰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김 형사와 한미라 변호사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도훈영이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된 건으로 확인차 왔어요. 도훈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인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서 얘기하죠. 거실로 들어가자 최도윤도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윤금설 회장님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휴식 중이신데 수사상 필요한 일입니다. 한미라 변호사가 나섰어요. 미라야, 너 왜 여기에? 최도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금설이를 지키러 왔지.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때 안방에서 윤금설 회장을 확인하던 김 형사가 외쳤어요. 여기 영양 펌프 확인해 봐야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최도윤과 도훈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윤금설 회장이 여전히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체했던 영양 펌프가 또 다른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수액이 뭔지 분석해 봐야겠어요. 김 형사가 펌프에서 수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잠깐, 영장도 없이 왜 마음대로. 최도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때 장군분이 나타났어요. 그녀 손에는 또 다른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오후에 녹음한 거예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최도윤과 도훈영의 대화가 들렸어요. 최도윤 그 셰프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어. 빨리 끝내야 해. 도훈영 농도를 2배로 올리자. 어차피 이미 들킨 것 같으니까. 최도윤 내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해져.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도윤, 도훈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요? 독극물을 투여하는 게 위해서라고요? 한미라 변조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게다가 회사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다 증거가 있어요. 최도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평소에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다 우리가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때서요? 도윤아. 도훈영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그 늙은이는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럼 회사는 누가 운영해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친자도 아니면서 뻔뻔하네요. 한미라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진짜 아들은 따로 있어요. 서준이가 금설이의 친아들이에요. 그 순간 저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최도윤과 도은영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놈 때문에. 최도윤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김 형사가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최도윤과 도은영 모두 체포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윤금설 회장님이 그렇게 나쁘게 대하셨나요? 최도윤이 비웃듯 말했어요. 나쁘대요? 오히려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났던 거예요. 욕심이요? 20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줬으니까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친아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을 수 없었어요. 도은영도 덧붙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놈한테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욕심이 모든 걸 망쳤던 거였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려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윤금설 회장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윤금설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건가요? 서준아. 정말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윤금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34년 만에 재회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요. 아니야,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윤금설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고 계신 청색 매듭 팔찌를 풀어서 제 손목에 채워주셨어요. 이제 너한테 돌려줄게. 원래 내 거였어. 팔찌를 차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서준아, 이 팔찌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까지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34년 만에요. 윤금설 회장이 깨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항응고제의 독성은 대부분 빠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해. 너 덕분이야, 서준아. 윤금설 회장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힘이 있었어요. 얼굴색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늦게 알아봐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미라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계셨습니다. 금설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 고마워, 미라야. 고생 많았지? 한미라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도윤과 도은영은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 형량이 상당할 것 같아.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자 한미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히 핵심 자산은 보호됐어. 해외로 빼돌린 돈도 대부분 회수했고. 그럼 이제 서준이가 정식으로 상속받는 거네요? 윤금설 회장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난 회사 경영은 관심 없어요. 요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 한미라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전문 경영인을 두고 서준이는 대주주 역할만 하는 게 어때? 그리고 원하는 일을 계속해도 되고. 윤금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서준이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큰 회사의 소유주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완전히 회복되시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죠. 고마워, 서준아.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동생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거든요.
오빠,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윤금설 회장이 유나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아이가 서준이 동생이구나. 정말 예쁘네. 감사합니다. 오빠가 항상 어머님 얘기를 해줬어요. 유나의 말에 윤금설 회장이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서준아,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로 자랐는지 알겠어. 유나도 우리 가족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4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동생까지 가족으로 받아주시다니. 어머님, 그런데 유나가 눈이 좀 안 좋아요. 눈이요? 제가 유나의 병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진행성 시야 협착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수술하면 안 되나요? 각막 이식을 받으면 가능한데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윤금설 회장이 잠깐 생각에 잠기셨어요. 서준아,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요? 각막 기증 말이야. 내가 죽으면 유나한테 줄 수 있잖아.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이제 막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금설 회장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서준아, 난 이미 72살이야. 유나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아. 어머님, 게다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한미라 변호사가 나섰어요. 금설아, 아직 이른 얘기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하지만 윤금설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유언장에 추가할게. 각막 기증 말이야. 일주일 후 윤금설 회장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대신 요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한옥 저택에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였어요. 서준아, 너는 뭘 할 거니? 일단 동생 수술부터 받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요리 말이야? 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 생각해둔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치유식 공방을 열고 싶어요.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요. 윤금설 회장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마음이 따뜻하구나. 어머님이 투자해 주세요. 당연하지. 얼마든지. 한미라 변호사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최도윤과 도은영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윤금설 회장, 한미라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어요. 피고인 최도윤,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년, 총 1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도은영, 살인미수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최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서준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윤금설 회장이 제 팔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어요. 하지만 그때 윤금설 회장이 갑자기 비틀거리셨어요. 어머님, 저는 급하게 윤금설 회장을 부축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거든요. 괜찮아, 서준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항응고제의 독성은 제거됐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심장병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만난 어머니를 또 잃어야 한다니. 하지만 윤금설 회장은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서준아, 슬퍼하지 마.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어머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유나한테 각막을 기증할 수 있잖아.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윤금설 회장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4개월 후였어요. 2025년 3월의 어느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드시는 것 같았어요. 서준아.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어머님.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그렇게 윤금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향년 72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 직원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서준 씨가 있어서 회장님도 마음 편히 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유언장에 따라 어머니의 각막은 유나에게 기증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오빠, 보여요. 정말 보여요. 수술 후 붕대를 푼 유나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덕분이야. 저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유나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청색 매듭 팔찌를 또렷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 팔찌 정말 아름답네요. 유나가 팔찌의 매듭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푹촌의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매듭 식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차고 계셨던 매듭 팔찌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매듭처럼 이어지는 사람들의 인연, 그리고 음식으로 연결되는 마음을 뜻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오셨네요. 유나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유나는 이제 제 공방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후로 요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암 치료 중인 아버지를 위한 식단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그분과 자세한 상담을 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을 잃으신 아버지를 위한 맞춤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감사해요, 셰프님.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드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분이 돌아간 후 저는 주방에서 다음 요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위한 부드러운 죽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나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저는 청색 매듭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미라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서준아, 공방 정말 예쁘게 꾸몄네. 감사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미라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운영 보고서야. 전문 경영인이 정말 잘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저는 회사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년 수익의 일부를 자선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설이가 남긴 편지야. 한미라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편지요? 죽기 전에 써달라고 부탁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친필이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34년 늦었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구나.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로 그 마음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렴.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렴. 그것이 엄마가 바라는 거야. 그리고 유나도 잘 부탁해. 이제 너희 둘이 서로의 가족이야. 매듭처럼 단단히 연결되어 평생 함께 하렴. 마지막으로 청색 매듭 팔찌를 잘 간직해. 그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 힘들 때마다 그 팔찌를 보고 엄마를 떠올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서준아,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문을 닫고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빠, 오늘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죽이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랜만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을 먹었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요리였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이요. 유나야, 고마워. 뭐가요? 함께 해줘서. 혼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오빠. 그리고 어머님께도. 우리는 청색 매듭 팔찌를 함께 바라봤어요.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매듭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매듭 식탁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픈 가족을 위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까지. 저는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단순히 영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음식을요. 한 그릇의 온기로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제 좌우명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색 매듭 팔찌가 손목에서 따뜻하게 빛났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4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 매듭처럼 단단히 연결된 인연들이 오늘도 매듭 식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땀의 매듭처럼 늦게라도 이어진 가족. 오늘도 한 그릇의 온기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